자, 안녕하세요. 시험들 잘 보셨어요? 저도 시험 같은 거 한번 보고 싶어. 시험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농담이고, 모의고사인데요. 자,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제 한 석 달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전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모의고사라는 강의를 수강을 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중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오셨는데, 지금 한 3개월 채 안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전체 이론 영역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보충하고, 심화시키는 시간으로 요 강의를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제가 왜 문제들 보면은 좀 의외의 문제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다. 문제가 있나요? 기본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 내용을 모르면은 시험 보기가 힘들다라는 내용들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꼬털 어디 누구도 보지 않는 영역에서 문제 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시면은 해당 문제 관련되어 있는 관련 이론이 있죠?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1번 문제는 아닐 텐데,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해설지 6번 한번 보시면은, 참고라고 되어 있고, 기출영역 관련 이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서술형, 이전에는 객관식도 같이 집어넣었었는데, 빼버리고, 서술형 문제,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바뀐 이후에, 해당 학자나 해당 이론 관련해가지고 기출된 것, 주제와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을 좀 충실하게, 그러니까 풀어본 문제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하고, 다음에, 요 학자나 이론 관련해서 나와 있는 기출문제 있죠?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기출 자료가 있으면은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지금 서술형으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돼서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해마다 이전 기출되었던 문제가 변형되어 나오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기출된 걸 빼고, 기출되지 않은 영역 문제를 일단은 내고, 다음에 기출된 것도 좀 변형해서 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기출 부분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기출 영역과 관련 이론 보시면서, 지금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는 장자거든요? 장자인데, 기출 영역 보시면서 장자 문제를 가서 한두 번씩 계속 읽으세요. 읽을 때, 제시문도 거기 기출될 때 제시문 있죠? 제시문도 눈에 꼼꼼히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제시문은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개념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원문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시문들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출도 보시고, 다음에 기출되지 않은 영역의 이론들도 정리하시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장자라고 한다라면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도를 하자면은 8회차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8회차 안에서 예를 들어 장자라면 기출되지 않은 영역의 문제들은 다 만들어 출제할 겁니다.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기출되지 않은 영역의 이론들 하고, 다음에 기출된 부분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은 좀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육도를 하자면은 7시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만약에 해설을 하는데 7시 넘는다. 그럼 계속 하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 해야지. 그런데 7시 이전에 끝난다. 신나잖아요. 그럼 또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빨리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빨리 끝난다면은 뭐 좋은 거죠. 자, 뭐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오늘 제가 오늘 보신 모의고사는요, 작년 기출 있잖아요. 작년 기출을 옆에 두고 1번이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 내고 2번이 뭐 동양이면 동양 내고 그리고 문제 형식도 좀 맞추려고 노력했고 난이도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점해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작년에 합격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자, 하여튼 그렇게 첫 주차는 그렇게 출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교육과정이고 중학교 도덕과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22년이요. 제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자, 교육과정이 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22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제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2년 전부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이 출제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아마 융합선택 과목일 겁니다. 융합선택 과목, 고등학교 과목이죠. 고등학교 과목이 출제가 되었으면 올해는 중학교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뭐 확실할 수는 없고요. 자, 교육과정은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외우는 과목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리고 교육과정이 이런 식으로 한번 개정이 되잖아요. 개정이 되면, 제 경험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초반에는 개정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15년 개정에 없던 게 2022년 개정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나타난 것, 새로 서술된 것들 중심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중학교 10문제가 만약 나온다 그러면 8문제는 중학교입니다. 심지어 8문제도 아니에요. 거의 9문제는 중학교 도덕과를 출제를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다 하시긴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아마 8회 동안 교육과정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할 거예요. 하면은 교육과정이 보통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면 개정 방향이 서술됩니다. 이번에는 설계개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개정 방향이 담겨지고 다음에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작년에 아마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을 거예요. 프로젝트가 출제되었을 거예요. 자, 교수학습 방법. 방향과 방법입니다. 다음에 평가, 방향과 방법. 자,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회 동안 이제 문제를 지금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런 것들을 다 한 번씩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할 생각입니다. 재작년에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요 2개를 묶어서 출제했어요. 요거하고 요거. 목표하고 설계 개요. 요거를 묶어가지고 출제를 했고, 작년에 고등학교는 방향이 아니라 방법. 이런 식으로. 다음에 성격. 요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주 아마 한 단원씩, 한 단원이든 하나만 묶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복습을 하실 때 단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좀 숙지를 해 두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1번 문제는 그중에서 이 개정 방향인데 이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설계 개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 개요가 왜 중요하냐면은 설계 개요 안에 바뀐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뀐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이 설계개요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출제가 되었는데 그때 출제되지 않은 것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2022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개요이다. 괄호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도덕과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도덕과는 비판적이면서도 배려적인 사고력과 도덕 판단 능력,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도덕 공동체 의식.
자, 그리고 생태계 위기에 공감하는 도덕적 상상력, 이런 이야기는 15년 개정교육과정에 없어요. 상상력, 새로운 정보 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 등의 교육을 통해, 이번에 현대사회 윤리 보니까 AI 문제, 인공지능 문제, 이런 것들을 한 챕터로 다루고 있던데요. 다루고 있던데, 내용을 읽어봤는데, 문제로 만들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게 AI 관련되어 있는 윤리, 실천 윤리적 규범들이 확 이렇게 정립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론가가 있다거나, 전통 윤리학자들은 AI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다 죽었잖아. 모르고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위 이전에 윤리학자들, 관련된 주제 관련된 윤리학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교육을 통해 총론이 목표로 하는 시민 역량과 생태 전환 역량, 디지털 역량의 함양. 총론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리 교육과정 문제로는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건 교육학 문제겠죠. 자, 기여하는 교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자, 내용체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용체계는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체계의 세 범주, 즉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제 기억이 맞다면은 요 세 범주 중에 과정 기능을 아마 기입형으로 출제했을 거예요. 과정 기능으로 출제했을 텐데 요것도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는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자, 세 범주 중 지식 이해 범주는 학생의 도덕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여러분,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인데, 아마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거의 한 10번 이상 반복될 겁니다. 자,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에 따라 도덕 수업의 과정은 정해진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삶을 향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질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관련 이론에 교육과정 설계 개요를 쭉 실어뒀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문제는 설계 개요니까 복습하실 때 이번 판에는 설계 개요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걸로, 복습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완화는 동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의도적으로 이상적인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 장자의 구절을 좀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기입형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옛날에 진이는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그 시초를 모르고, 자, 그 끝을 알려 하지 않는다. 삶을 받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죽으면 그것을 돌려보낸다. 이런 경지를 분별심으로 기억은 돕니다. 도를 버리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음이라 하고, 이런 사람을 진인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기입형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입형 문제는 거의 100% 원문을 줍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희박하고, 특히 윤리사상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원문을 줘요. 이렇게 원문을 주는데, 서양 윤리도 그렇고 딴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문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만 충분히 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바로 위에 문장이 있고 밑에 문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헤아리면은 저 안에 들어갈 개념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히나 두 영역, 불교하고 도가 문제들을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태반입니다. 앞뒤에 이 개념을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 그래서 도가나 불교의 기입형 문제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도 자연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도가에서 이상적인 인간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위자연하는 사람이고, 도와 합일한 사람이고, 아마 이론 공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연 개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문장을 보면은 무위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조금 추측을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도가 문제하고 특히 불교 문제가 그래요.
두 파트. 동양 같은 경우도 육아나 이런 경우는 그래도 앞뒤 맥락을 보면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뭐 예를 들어 경무를 설명하는 구절이구나. 아니면 다른 개념을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하는 걸 구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도가 문제가 특히 이래요. 그렇거든요. 한다고 여러분 장자나 아니면 도덕경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지금 좀 읽어보시고, 이상적 인간을 다루고 있는데, 이상적 인간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개념들이 있고, 이 개념들 중에서 지금 자연 개념 같은 거 빼버리고 하면은 뭐가 남을까 생각해 보면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니니 가뿐하고 좋다. 15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돌아온다. 그 편하게 복을 갖다 주는 것을 조차 허둥지둥하지 않는다. 이는 스스로 걷는 불편을 면했으나 역시 기대는 데가 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약 천지본전의 모습을 따르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무한의 세계에 논이는 자가 되면 대체 무엇에 의존할 게 있으랴. 자, 그래서 이 소요유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인은 니연이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고 성인은 명예가 없다.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은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적인 인간은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고 공적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뭐가 없대? 이게 도가 사상에서 좀 여러 가지 핵심 개념들이 있겠지만 도가의 이상적인 인간 삶과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내가 없다. 나가 없다. 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관련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 개념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네. 그 자체로는. 예를 들어서 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서술형을 만드는 문제는 있을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걸 서술형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의 성격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덕경이나 장자를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도덕경 거의 자문이에요. 그리고 장자는 우화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한 챕터로 예를 들어서 일권 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사상가들 같은 경우에 자기 개념을 정의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후대 학자 아니면 연구자들이. 근데 이걸 출제할 수는 없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90% 이상은 기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원문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다. 괴롭힐 거다. 자, 만물의 세계를 초월해 있는 형이상학적 존재로 만물의 생성 이전에 존재했고 만물의 생멸 변화의 근원이 되는 불변하는 본체, 온 우주의 본체다. 모든 것들은 이 도를 본체로 삼아서 생겨난다.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자존하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한 무대, 그러니까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원인적 존재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도를 본체로 해서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는 다른 것에 기대서 생겨나는 게 아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자, 다음에 만물에 내재하여 그것의 본성이 되는 보편적 존재인데, 이거 장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하고 본성 개념이 있거든요. 덕성 개념이 있거든요. 도덕성 개념이 있을 텐데, 덕하고 성은 전부 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도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덕은 이제 생명의 바탕이 되고, 그걸 체득하게 되면은 각 개별자의 본성이 생기잖아요.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도가 다 개별자들의 본성, 근원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감각적 인식과 엄표가 불가능한 무형의 존재로서 모든 유의, 그러니까 있는 것들의 원인이자, 자, 그것을 포함하는 무다. 우주 만물 일체를 자신 안에 포함하며 또한 우주 만물에 내재해 있는 하나의 본체, 일체 차별과 구분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쓰이냐면 이걸 그대로 물을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쓰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텐데 요 내용들을 좀 충분히 숙지하시면 여러분들 원문 같은 걸 보시면서 지금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가 뭐냐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뭐냐면은 요 개념입니다. 상하망하라는 개념이에요. 상하망하라는 게 나를 잊었다.
나를 뭐 상치로 버렸다. 자, 그래서 요 아하고 요 기가 사실상 같은 개념이에요. 상하, 망하 할 때 나, 무기 할 때 나가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때 무기가 뭐냐? 상대적이고 분별적인 지식과 이기적인 탐욕의 주체가 기예요. 기. 혹은 상하, 망하 할 때 이 아예요. 온갖 지식, 그러니까 상대적이고 분별적인 지식, 그리고 그 비자연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의 주체, 그 주체 있죠? 그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체인 나에서 벗어나 도와 합일하여 만물과 하나가 되고 참된 자유의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게 무기. 자, 이게 무기입니다. 관련 금세고 관련 개념은 상하, 망하. 자, 왜냐하면 여러분 심죄 좌망은 반복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 삶을 이뤄내는 방법, 혹은 관련되어 그 이상적인 그 인간 삶의 경지의 특징 가지고 좀 남아있는 개념 중에 좀 중요한 개념은 이런 개념들. 상하, 망하, 무기. 이런 개념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누구든가요?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개정교과서 현대사회와 윤리 봐도 뭐 특별히 바뀐 게 없더라고요, 환경윤리는. 개체론에, 아시죠? 개체론이라는 환경윤리적 입장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동물중심주의로 누구? 싱어하고 레간이 있는데 싱어는 동물 해방론 이야기했고 레간은 동물 권리론 이야기를 했고, 자, 다음에 생명중심주의가 있잖아요. 생명중심주의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 교과서에 한정한다면 슈바이처하고 테일러가 있어요. 근데 테일러는 출제를 했죠? 근데 지금 그래서 개체론에 남아있는 학자가 한 명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 출제가 안 된 분. 물론 다른 분들도 또 반복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출제가 안 된 분은 슈바이처 한 명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슈바이처를 기입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개념. 슈바이처의 윤리에, 환경윤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슈바이처의 윤리를 뭐라고 부르죠? 생명외경 사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답은 생명외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존재하는 삶의 의지 혹은 생의 의지, 생명의 의지. 자, 생명의 본질은 뭡니까, 슈바이처에게? 슈바이처에게 생명이란, 그러면 슈바이처가 생명이란 어떻게 대답합니까? 생명이란 생명의 의지다. 이게 살고자 하는 의지. 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거 슈바이처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삶의 의지와 내 안에 있는 삶의 의지 사이에 신비로운 일치를 느낄 때 비로소 나의 윤리가 깊은 의미를 갖게 됨을 깨닫는다. 삶의 의지는 생명 외경, 혹 생명에 대한 외경,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생명 외경을 낳는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본질은 생명의 의지, 살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그거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간에 전부 신성한 가치를 가집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외경. 그렇죠? 생명을 외경해야죠. 자, 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파괴해야 하는 잔혹한 운명에 처해 있다. 자, 여러분들 슈바이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 생명을 파괴해야 되는 건 일종의 자연법칙입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나 내가 겪는 이 도덕적 비극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필요에 의해서만 다른 생명을 해치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려고 노력한다. 가능한 한 이렇게 실천하라. 이건 실천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이것이 바로 생명 외경의 윤리가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슈바이처 문제는 아마 또 한 번 다루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가장 핵심 생명 외경 사상이라며 생명 외경이 들어가는 그 단락입니다. 자, 어이구. 슈바이처에게 있어서 생명 외경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갑시다. 자, 요 개념 있잖아요? 요 개념이 무슨 말이냐? 자,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의 본래적 가치를 지녀요. 이 가치의 근원이 뭐죠? 어디서 오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 신성한 가치, 본래적 가치를 지닙니다. 자, 가치를 지닌 생명의 의지를 가짐으로 그들을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그들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차별 없고 무한한 존중과 책임. 요게 생명의 외형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차별 없고 무한한 존중과 책임. 요게 생명 외경이에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 외경한다라는 말은 차별 없이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그것에 책임지고자 한다라는 말과 같다. 자, 이게 생명 외경이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뀐 교과서 보니까 그 챕터 제목이 세계화와 국제관계라는 챕터가 있고요. 있고 그 안에 이론들이 나와요. 국제관계 이론들이 나오는데 현실주의, 이상주의 정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현실주의하고 이상주의는 출제가 예전에 한번 되었는데 그 중에서 출제된 것 중에서 그 출제되지 않은 부분,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좀 출제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음은 도덕 수업에서 세계화와 국제관계를 주제로 한 주제로 학생 갑을이 발표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갑볼게요. 현실주의는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 주체가 누구? 개별 주권국가 출제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기출 한번 되었거든요. 자, 요 내용은 출제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입니다. 주요 행위 주체가 누구냐? 그럼 현실주의는 개별 주권 국가고 나머지 왜 비국가 존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별 주권 국가의 의사결정에 종속된다고 봐요. 현실주의자들은. 자, 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국가의 본성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현실주의의 기초가 되었던 이론이 홉스나 마키아벨리예요. 홉스나 마키아벨리거든요. 홉스와 마키아벨리의 이론이 이 국제관계 이론으로 확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자연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모른 척 하시면 안 돼. 지금 9월달이에요. 모른 척 하시면 안 되고. 홉스의 그 자연 상태에서, 물론 자연 상태만 그런 건 아닌데 인간의 본질인데 어쨌든 그 자연 상태의 자연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보존이에요. 자기보존. 그러니까 여기 자연 상태라고 치면 요 패턴을 그대로 국제사회에다가 옮긴 거예요.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사회를 그냥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데 이때 만인은 국제사회니까 국가예요. 그리고 국가는 궁극적으로 뭘 추구한다? 뭘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한다? 요걸 그래서 보통 이론서 같은 거 자존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부를 거예요. 자, 이거. 그러니까 패턴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모든 개별 국가들은 전부 자기 보존을 추구해요.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들 사이의 전쟁 상태가 국제사회를 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국은 타국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국가 간 권력 투쟁의 장이자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자연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홉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홉스 생각해 보시면은 이걸 궁극 목적으로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연인이 자기 보존을 궁극 목적으로 추구해요. 남 신경 안 써요. 자기만 보존되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자기 보존 욕구가 아주 궁극적인 행위의 동기예요.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 있잖아요. 그 욕구가 자연인의 행위의 아주 근본적인 동기가 돼요. 자, 그런데 자기를 보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법도 없고 규범도 없는 이 상태가 법도 없고 규범도 없는 상태로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보존하려 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자기를 보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잖아. 하기 때문에 자기 보존 욕구는요,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냐면 권력 추구 욕구로 변형이 됩니다. 이게 이 권력 힘입니다. 자기를 보존하는 힘. 자, 이게 홉스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맺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걸 다 포기해야 돼요. 이걸 어쨌든 간에. 자, 요걸 그대로 국제사회에다가 적용을 했으니까 각 국가들은 뭘 추구하겠어요? 자기 보존을 위해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궁극적으로는 군사력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이게 국제사회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 자, 그래서 현실주의는 평화는 특정 국가의 힘이 지나치게 우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 현실주의자들은요. 그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게 되면 100% 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100% 그냥 오징어 게임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경쟁자를 죽여야 돼. 그게 합리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인데, 자, 그래서 100% 전쟁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면은 전쟁을 막고 국가 간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은 뭐냐? 자, 국가들이 교섭 동맹을 맺으며 뭘 유지함으로써? 이게 세력 균형입니다.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평화가 실현된다. 자, 현실주의 관련해가지고 아마 기출됐던 것 중에 이 세력 균형 문제는 출제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주의도 그렇고 이상주의도 그렇고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화 실현 방법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라고. 국제사회에서 뭐 활동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주체가 되었는데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상주의는 국가를 이성적 존재로 파악하고 자, 이상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된 건 칸트예요. 칸트거든요. 칸트는 개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이런 세계 살아가면서 비도덕적인 행동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도덕적인 주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칸트한테. 우리에게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율적인 존재예요? 칸트한테.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수 실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똑같아요. 우리 홉스의 이론을 국제사회에 이렇게 적용했다라면 칸트를 생각해 보시면 돼. 칸트의 그 개인과 관련된 윤리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을 국제사회에다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럼 국가는 어떤 존재?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도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이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체 국제사회는 하나의 그 도덕적인 인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예요. 이상주의인데 자, 이상주의는 국가를 이성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국가 간의 합리적 대화와 협력 등을 통해 도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를 형성함으로써 국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상주의예요. 자, 그리고 현실주의와는 달리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기업, 비정부 국가 등 소위 말해서 그 비국가 비국가 주체도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 주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들의 다양성에 주목한다. 그래서 국제사회 활동 주체가 누구냐? 그럼 현실주의는 오로지 개별 주권국가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주의는 그렇지 않다. 이상주의는 국제 문제는 상호 간의 오해나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생겨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새 국제 문제라는 건 국가 간 전쟁 이런 것들이에요. 대립 뭐 이런 것들. 자, 그게 원인이 뭐냐? 불완전한 제도 같은 것들이다. 자, 따라서요. 국제법, 국제기구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니언을 확립함으로써 자, 니언 안에 들어갈 게 뭐죠? 집단안전보장제도. 집단안전보장제도입니다. 평화실현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상주의 문제에서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이상주의 문제에서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주의하고 현실주의가 출제는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가 이 두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그거는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관련 이론은 지금 제가 제시문 읽으면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는 그냥 기출되었던 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기출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래도 좀 민망하잖아요. 기출된 거. 어떤 거 민망하냐면은 그 수업 그 상황에 제시된 딜레마 있잖아요. 이거 하인츠 딜레마거든요. 요거를 기출문제 사용했어요. 그래서, 딜레마라도 하나 바꾸자. 그래서 사용된 딜레마들을 쭉 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또 별로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그 기출된 거 빼고 나머지 것. 자, 가는 도덕과 수업 모형의 단계와 절차이다. 절차이고 나는 도덕 교사의 수업 장면입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 제가 이거를 기출된 거 그대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은요. 이게 그냥 가장 뭐랄까 정형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의 단계, 절차는요. 여러분들 콜버그의 초기 입장에서 도덕 교사의 역할이 뭐죠? 콜버그의 초기 도덕 교육 이론에서 도덕 교사의 역할은 대화 촉진자입니다. 혹은 토론의 촉진자거든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화를 촉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대화 혹은 토론.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촉진하냐는 거예요. 대화와 토론을,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대화 혹은 토론을 어떤 방식으로 촉진하냐. 이 촉진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촉진하는 방법은 뭐냐면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질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가지고 대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의 각 단계에서의 선생님의 교수 활동은 전부 질문이에요. 전부라고 이야기, 한 개 등 두 개 빼고, 수업 준비 단계 빼고, 이런 거 빼고,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요 모형이 적용된 수업 시간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건 전부 질문입니다. 하기 때문에 절차 보시면 다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전형적이에요.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냐. 자,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 이론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 모형 확립의 근거가 되었던 도덕 심리학자든 도덕 교육론자들 간에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역할놀이 수업 모형 관련해가지고는 저번에 콜버그의 역할 채택 이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수업 모형의 근거가 되었던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피아제 협동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고, 다음에 모형의 성격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때가 있냐. 모형의 성격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때면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이렇게 제시문 주고, 모형의 성격을 쓱 설명해요. 설명한 다음에 발문에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면 이렇게 괄호치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성격은.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아니면은, 가치분석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 저번에 희한한 거 나왔었는데, 거기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새 원천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성격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장단점, 교사 유의사항 같은 게 있는데, 교사 유의사항은 단계마다 유의사항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구조. 이게 단계와 절차 있잖아요. 이거는 각 단계에서 교수 학습 활동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각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뭐고, 학생이 해야 될 일이 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에서는 어때? 선생님의 활동은 전부 질문이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전형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도덕적 문제 사태, 기억, 딜레마 토론, 주제 선정 및 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작성 방법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교사가 밑줄 친 기억을 실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한 가지 서술할 거. 이게 예전 서술형 문제였어요.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 하면서 수업 이전 선생님 활동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딜레마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딜레마 제시할 때 선생님이 유의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한 가지 좀 써보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딜레마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딜레마 토론 주제를 선정해야 돼요.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딜레마.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심리적인 부담이나 이런 걸 주거든요. 자, 하기 때문에 요거. 그런데 여러분들 관련 이론 한번 보실까요? 관련 이론 보시면은 그 11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뭐 도덕적 문제 사태로 가상적 딜레마 이거는 유의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쓰지 마세요. 어떤 걸 써야 되냐 밑에 우선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내용인지 그러니까 발달 수준에 맞는 딜레마 다음에 문제 해결책에 대해 학생들이 너무 쉽게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딜레마는 제시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에 딜레마가 너무 개인화되어 있거나 다음에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딜레마를 제시하면 안 돼요. 제시하면 안 되고 학생들의 지나친 부담감을 줄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걸 신중하게 고려해서 여러분들 딜레마 선정하시고 주제 선정하시고 제시해야 된다. 자, 요게 그 예비 단계 소위 문제 사태 제시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도덕적 토론의 도입. 도덕적 이슈를 강조하는 질문, 이유를 묻는 질문,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질문 이렇게 있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뭐가 기출됐냐.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질문. 이 목적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목적 뭐냐. 요거 출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심층적 질문하기인데 이 심층적 질문하기는 몇 가지 요소, 그러니까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고요. 자, 다음 단계 주장을 강조한 질문, 요것도 아마 출제했을 거예요. 요것도 출제했을 겁니다. 이거 왜 하냐? 이 질문 왜 하냐? 이렇게 출제했고요. 명료화와 요약, 다음에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이 될 거고.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을 하실 때는 각 단계에서 교수 활동인데 대표적인 다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도입 단계에서 어떤 질문을 한다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거 물어보거든 그대로 이렇게 바로 쳐가지고 여기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질문 한지 아셔야 되고 다음에 질문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왜 하냐 이 질문을 왜 하냐 이런 질문을 왜 하냐 자, 요거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상황에 제시된 딜레마, 하인츠 딜레마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뭐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니까 두고 밑에 한번 두 번째 요구사항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작성 방법. 자, 밑줄친 니언의 절차에서, 니언 절차가 뭐죠? 심층적 질문하기죠? 자, 절차에서, 자, 밑줄친 리얼 질문의 기능을 서술하라. 출제됐던 거 그대로 가져왔고, 대신에 상황만 바꿨어요. 주어져 있는 질문만 바꿨거든요. 봅시다. 학생은 약을 훔쳐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 하인츠가 약을 훔쳐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만약 학생이 약사라면, 자, 지금 가진 생각과 결정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자, 이거 여러분 뭡니까? 역할 교환 탐색. 역할 교환 탐색을 위한 뭐 질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자, 이 기능을 자, 그럼 이 질문의 기능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기능은 뭐냐? 이런 겁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신들이 취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자, 이 학생 지금 하인츠, 어떤 관점을 그 딜레마 안에 주인공들 중에 어떤 누구의 관점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자, 벗어나. 자, 딜레마 속에 다른 사람의 입장. 예를 들어 지금 하인츠 같은 경우에 부인 입장만 생각했다라면, 자신 부인 입장만 생각했다라면, 그 관점만 취했다라면, 이제 약사 관점을 취해보게 하는 거예요. 약사 관점을 취해보게 하는 거죠. 자, 요게 뭐 하나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성 방법. 괄호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역할, 절차, 명칭 써보라 그랬죠?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출제했냐면, 올해는 그 질문을 안 받았는데, 매년은 아닌데, 띄엄띄엄 역할 교환 탐색하고 역할 채택을 위한 질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역할 교환 탐색을 위한 질문하고 역할 채택을 위한 질문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역할 교환 탐색은 뭐예요? 딜레마 속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탐색하는 겁니다. 하인츠 딜레마라면 세 명이 나오잖아요. 하인츠 다음에 하인츠 부인, 약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저 하인츠나 하인츠 부인의 관점을 취했다면 이번에 약사의 관점을 취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덕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지만, 자, 그런데 역할 채택을 위한 질문은요, 딜레마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딜레마를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 관점을 채택하는 겁니다. 걔들 관점을 채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할 채택하기 혹은 어떤 책에서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역할 하기로 되어 있고, 기출 문제에도 아마 역할 채택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것의 목적은 타인의 생각과 관점, 이때 타인은 딜레마 속에 있는 타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하고 같이 토론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느낌, 뭐 권리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관점 이렇게. 어쨌든 그는 관점 채택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타인의 관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고려해 보도록 함으로써, 자, 근데 아까 제시문이 발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기중심성 개념을 쓰라 그랬죠. 이 질문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자, 보도록 함으로써 여러분 역할 채택 이론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삐아제 같은 경우에 역할 채택 능력의 향상과 뭐는 반비례합니까? 이게 향상되면 자기중심성이 낮아져요. 이게 도덕성 발달이거든요. 자,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 이론을 한번 보시면은 예비 단계에는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도덕적 토론의 도입 단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뭐 한다고? 이슈를 강조하는 질문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그 목적이 뭐냐? 도덕 딜레마에 대해 학생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덕 딜레마에 대해 학생들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이슈를 강조하는 질문을 하는 이유. 자, 다음에 자, 이유를 묻는 질문. 자, 학생들에게 도덕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질문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다른 동급생들과 같은 입장, 예를 들어 훔쳐야 된다라는 입장은 같지만 그 이유가 이유에서 매우 다른 이유에서 그럴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콜버그의 도덕성이란 도덕적 사유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자체 내에 원리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 사고 구조예요. 그 도덕적 사고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결국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추론하느냐가 도덕성 단계를 보여주거든요. 그걸 알아봐야지, 이제. 다음에, 자, 이거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요거 출제했어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기능을 이거 왜 하는지 두 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한번 출제했을 거예요. 자, 도덕 문제의 여러 측면을 탐색하면서 다각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고 도덕 딜레마에 내재하는 문제의 복잡성과 인지적 갈등을 강화하며 학생들이 도덕 문제의 직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합니다. 자, 도덕적 토론의 심화. 자, 심층적 질문화가 몇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자, 명료화를 위한 질문. 학생들이 사용하는 말의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발언 내용 뒤에 숨겨져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 이유 한번 대봐 그랬더니만 이상한 개념을 써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제, 이 개념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이슈에 대한 질문. 주어진 도덕 문제 사태와 관련한 하나의 도덕적 쟁점을 탐구하도록 하는 질문. 자, 도덕적 쟁점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신념 기반에 대해 충분히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음에 이슈 간 관계 탐색. 두 가지 도덕적 이슈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가족과 관련 있는 문제인데 또 사회적 법과 관련 있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덕적 이슈 이렇게 갈등하는 도덕적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갈등할 때 그것을 해결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질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이슈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정교하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고, 역할 교환 탐색 말씀드렸고, 보편적 결과 탐색.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따르도록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 볼 것을 요구하는 질문이고 다음 단계 주장을 강조하는 질문 담아 출제해서 이게 +1 전략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블레트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1 전략으로 알려진 이 질문은 학생들의 현재 추론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추론에 접하게 하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고 명료와 요약, 토론의 내용을 적절히 다듬고 요약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역할 채택을 위한 질문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마도 제 생각이 맞으면은 도덕 딜레마 토론, 제 생각에는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모형 그 자체만 낸다라면, 그러니까 절차를 낸다라면 이런 형식 이외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질문이 뭐냐, 그리고 질문 왜 하냐. 그러니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변형하든 간에 그게 가장 그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6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6번 갑은 누구든가요? 뭐 잘 아실 텐데 플로이트죠? 자, 을은 요것도 예전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을 해봤습니다. 기출문제를 변형하되 그때 다루지 않았던 개념 혹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과 을은 현대 도덕 심리학자들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자, 갑, 인간의 성격은 뭐 원초와 자아, 초자로 이루어진다. 100% 누굽니까? 프로이트죠. 원초와는 무의식적 본능적 욕구와 충동, 뭐 성적 충동, 죽음의 충동,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에로스, 타나토스, 이런 것들. 자, 또 그게 공격 충동을 함축하죠. 타인에 대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욕구, 충동 이런 것도 함축하는데 적각하기 때문에 이 충동들은 도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욕구이고 충동이죠. 비합리적이고요. 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초와는 무의식적인 본능적 욕구와 충동의 적각적 충족을 추구하는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자, 이게 원초와의 활동 원리거든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원초와는 맹목적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쾌락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쾌락은 욕구 충족의 결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긴장의 해소로부터 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넓게 이야기하면 욕구 충족으로 오는 거 아니야. 욕구가 충족될 때 생겨나는 감정이 쾌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욕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원초와로부터 나오는 욕구는 대단히 비도덕적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 근친상간의 욕구 이런 거잖아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기에. 아들이 엄마와 성애를 나누려는 욕구 이런 거 있잖아요. 딸이 아빠와 성애를 나누려는 욕구. 문명화된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진짜 정말 나쁜 거거든요. 정말 나쁜 거거든요. 자, 이거 대단히 비도덕적이죠. 자연적인 상태에서 보면 자연적인 것들은 뭐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의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비도덕적인 겁니다. 자, 어쨌든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 고려 없이 쾌락을 추구해요. 합리적 고려 없이 쾌락을 추구하거든요. 자, 이와는 달리 자아는 현실 세계의 제약과 규칙을 인식하고 원초와의 본능적 욕구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충족하려는 니언에 따라 활동한다. 이게 뭐죠? 이게 현실 원리입니다. 현실 원리. 현실을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을 고려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원초와 단계인데 우리가 태어나면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선천적으로 있는 건 원초와밖에 없어요. 선천적으로는 원초와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원초와는 어떤 식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활동하거든요. 그런데 원초와가 활동하는 공간은 세계예요. 세계 속에서 저렇게 활동하거든요. 그러면은 세계 혹은 현실이 이 활동을 제약합니다. 처벌하기도 하고요. 처벌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기에서는 처벌자가 아버지예요. 세계가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요. 이런 경험, 이게 제지되고 처벌받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반복되어서 나온 게 자아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게 자아예요. 그러면 자아가 생겼다는 건 뭐겠어요?
원초화로부터 오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이게 세계 안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원초와의 관계에서 자아가 자아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때 자아가 따르고 있는 활동 원리가 현실 원리예요. 현실 원리. 자, 초자아는 대부분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인성의 도덕적 부분으로서 도덕적 명령이 분출되는 인성의 요소이다. 그것은 양심과 자아 이상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어려운 스키너인데 스키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지는 않고 밑에 작성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뭐라고요? 현실 원리, 그리고 제시문에 이미 현실 원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친 기억, 초자아죠. 도덕성 발달에 관련하여 원초화에 대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게 예전에 어떤 문제에 나왔냐면은 문제를 바꿨습니다. 그때는 초자아가 자아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라고 문제를 냈거든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좀 바꿔가지고 원초화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한번 보면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도덕성 발달과 관련하여 원초화로부터 비롯되는 이 비도덕적인 욕구 충동 있죠. 이걸 완전히 제지하려는 역할. 제지하는 역할. 물론 이게 자아를 매개로 해서 그런 겁니다. 자아를 매개로 해서.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초자아가 직접적으로 원초화를 제지할 수 없어요. 초자아는 자아에게 요구를 하고요. 자아가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초자와 원초화 사이의 관계에서 얘가 초자가 원초화에 대하여 행하는 역할은 이런 것이다. 그래, 이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의 입장에서 밑줄친 리얼이 뭐였습니까? 보상이죠. 자, 보상이 밑줄친 디귿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예전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그때는 처벌에다가 괄호를 쳐놓고요. 저기 밑줄 쳐놓고 그 처벌이 양심에 대하여 미치는 그 영향을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바꾸었습니다. 보상이 자아 이상 있잖아요. 그 자아 이상에 미치는 영향을 써라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자아 이상 형성 방식을 써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아 이상 형성 방식. 보상하고 자아 이상 사이에 무슨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형성 방식입니다. 양심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형성되죠? 주로 부모에 의한 처벌을 통해 부모가 가진 부정적인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거잖아요. 그때 부정적인 도덕적 기준이란 해서는 안 된다죠. 자, 근데 자아 이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으로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아가 이상으로 추구할 텐데 요거는 주로 부모의 보상을 통해 부모의 어때요? 긍정적인 도덕적 기준, 뭐뭐 하라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아 이상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회에서 해야 하는 것에 관한 도덕적 기준의 내면화를 촉진하고요. 자아 이상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보상의 역할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을의 입장에서 사람이 밑줄친 디귿,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도덕적 행동과 관련하여 밑줄친 디귿, 즉, 자아 이상이 행하는 역할을 써라. 자, 양심하고, 자, 초자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데, 그런데 이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양심이 하는 역할하고 자아 이상이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양심은 아까 뭐로 구성됐다 그랬습니까? 부정적인 기준으로 구성됐다 그랬죠? 그러면 양심은 주로 어떤 걸 하냐면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해요. 이건 해서는 안 돼, 이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아 이상은요, 긍정적인 기준을 내면화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도록 해요.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게 자아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에게 긍정적인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여 도덕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자아 이상이다. 자아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심과 자아 이상 관련해가지고 양심 문제를 저번에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자아 이상 요거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관련 이론 보시면은 대부분 제가 설명한 것들 다 설명이 되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출제되었고 뭐가 출제 안 된지 아시겠죠? 한 가지만 참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놨거든요. 채점할 때 제가 채점을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시험 본 거 점수를 알려드릴 텐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의미 없어.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대신 채점할 때 원칙이 뭐냐?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밑줄 친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분 점수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잔인합니다. 정확히 이 내용과 다음에 써야 될 개념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이거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의고사 채점을 해보면은 그 채점할 때 정말 힘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완벽한 답, 이거는 힘들지 않죠. 완벽한 오답, 채점하기 힘들지 않아요. 정말 채점하기 힘든 게 뭐냐면 아는 것 같아. 알고 있는 것 같아. 글을 보면. 그런데 사용되는 개념이 너무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쓸 때 꼭 핵심적인 개념 요거 써야 되는데 그걸 빠뜨린다거나.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제가 마음이 좀 약하거든요. 이걸 점수를 줘야 돼 말아야 돼 막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럼 모른다로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밑줄 친 건 적어도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라. 자, 그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